한국이 좋다고들 하는데 막상 가보면 달라요. 한국에 대한 소문은 모두 가짜거든요. 여기 캐나다의 한 강의실에서 어떤 중국 학생이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은 거짓이라며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교수님이 발끈해 일침을 놓자 중국 학생은 입도 뻥끗 못하고 침묵해버립니다. 도대체 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토론토 대학교의 시각디자인 교수로 임용된 마가렛이라고 해요. 저의 오랜 꿈이었던 교수가 되어 학생들 앞에 서게 되다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건 다 한국 덕분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대학원 때 썼던 아시아의 도자기에 대한 논문을 인상 깊게 보신 토론토 미대 학장님께서 저를 강력하게 추천하셔서 교수로 임용될 수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학장님께서 한국의 백자를 정말 좋아하셔서 집에 모아둔 백자만 거의 박물관급으로 엄청난 컬렉터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 도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죠. 교수로 임용되고 학기가 시작되기 전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제 방을 정리하고 학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학장님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학장님 방에는 하얀 백자가 뒤쪽에 놓여 있었죠.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담백하고 우아한 백자였습니다. 학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저의 논문이 꽤나 인상적이었다며 직접 한국에서 도자기를 만들어 봤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6개월간 한국의 도자기 장인들에게 직접 배웠던 적이 있어서 학장님께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 학장님께서는 매우 흥미롭게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음에 학장님도 꼭 한번 가서 만들어보고 싶다고 한국에 같이 가자고 하셨죠. 그렇게 학장님과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마무리하고 일어서려는데 제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의아했어요. 학장님께서는 중국 학생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학생들인데 굳이 중국 학생들만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게 의아했어요. 학장님께서는 중국 학생들은 한국과 관련된 발표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며 일부러 교수들을 골탕 먹이려고 거짓된 자료들을 보여주고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우호적인 내용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어떻게든 그날 강의를 망치려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난처해졌던 교수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학장님 말씀을 듣고 굳이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했죠. 한국에 대한 열등감 때문일까 싶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은데 굳이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굳이 한국을 비하하는데 혈안이 되어 수업을 망칠 필요까지야 없지 않나 싶었죠. 아무튼 제게 주의할 점을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학장님 방을 나왔어요. 사실 중국 학생들이 어떤 거짓 자료로 회방을 놓아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에 6개월이나 살았던 경험이 있고 한국 도자기를 연구하면서 한국 대학원생들이나 연구원들과도 꽤 많은 교류를 했거든요. 처음엔 연구 목적으로 간단히 미팅만 몇 번 할 예정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고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내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죠. 저도 공부다 여행이다 해서 이런저런 나라를 많이 가보기도 하고 각 나라의 연구원들과 미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모두 정이 많고 다정해서 그들의 세심함에 감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말하자면 끝이 없지만 가장 인상적인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우연히 제 생일이 겹쳤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다들 서로 생일을 챙겨주곤 했어서 저도 의례 케이크를 챙겨주겠거니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제게는 케이크를 챙겨주지 않더라고요. 대신 정말 특별한 것을 받았고 저는 한국 친구들이 챙겨준 걸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친구들이 챙겨준 건 미역국이었거든요. 한국에선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데 한국에 왔으니 한국식으로 생일을 챙겨주고 싶다고 하며 친구들이 다 같이 직접 끓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방식으로 제 생일을 챙겨준 그날이 제겐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어요. 아무튼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 이후에도 제가 꾸준히 안부 인사도 하고
기념일도 챙기곤 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교수 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자마자 다들 정말 축하한다며 캐나다에 초대해주면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를 잔뜩 싸들고 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학기가 마무리되면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약속하고 저는 부지런히 강의 준비를 했죠. 첫 학기에는 도시의 전반적인 시각 디자인 환경을 주제로 강의를 열었습니다. 초임 임용된 교수라 학생들이 과연 수강 신청을 많이 해줄까 걱정했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강의는 순식간에 마감되었습니다. 조교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아시아의 도자기를 주제로 쓴 논문이 학회에서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도자기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신청했다고, 심지어는 인원을 더 열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했죠. 생각보다 아시아 도자기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많다는 점에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과 시작한 수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심기를 크게 건드린 학생이 한 명 있었죠. 그때 수업은 얼마 전에 열린 2024년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를 꼽고 그 나라의 우수한 미적 요소에 대해 간단히 발표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무래도 디자인 쪽에선 워낙 세계적인 행사다 보니 학생들도 그 전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직접 참여하기 위해 밀라노까지 다녀오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물론 저도 교수님들과 함께 참석하고 왔죠. 제가 인상 깊었던 전시를 학생들도 재밌게 봤을지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과제를 발표하는 날 한 학생이 제일 먼저 발표하겠다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류타오라는 중국 남학생이었는데 학장님 말이 번뜩 떠올랐지만 그간 아무 문제 없었기 때문에 먼저 발표하도록 했죠. 타오는 중국의 유명 건축가 마엔송의 작품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마엔송이 아마존과 협업하여 어메이징 워크라는 작품을 만든 게 어마어마했다고 말했죠. 거의 디자인계의 혁신이라며 칭송했습니다. 저도 그 건축가의 작품을 좋게 보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디자인 위크에서 마엔송의 작품을 골랐으니 이제 중국의 우수한 미적 요소에 대해 얘기해보라고 했죠. 그러자 타오는 중국은 제가 나고 자란 곳이라 아무래도 자기 나라 자랑하는 것 같아서 중국에 대한 얘기에 덧붙여 한국도 비교해서 같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방금 뻔히 자기 나라 건축가를 가장 인상 깊다고 꼽아놓고 자랑하는 게 민망해 한국을 비교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았죠. 그리고 갑자기 타오는 중국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의 디자인 환경의 실체를 까발리겠다고 얘기하며 한국 아파트 사진을 켰습니다. 그러곤 말을 이어나갔죠. 한국의 아파트는 정말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형적인 구조의 건축물입니다. 보시다시피 닭장 같은 곳에 빽빽하게 주거지가 들어서 있죠. 이런 곳에서 미적인 아름다움을 찾아보기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정말 답답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안의 사진을 보시면 모든 아파트들이 비슷비슷한 구조로 한국 사람들의 개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대륙의 스케일로 굉장히 널찍한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충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여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다음은 한국의 휴게소인데 사실 휴게소라는 공간은 쉼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한국 휴게소는 쉼의 공간이라기보다 거의 시장 바닥이라고 볼 수 있죠. 제대로 된 건물도 없이 바깥에 노상에 앉아 잡상인들이 무질서하게 물건을 파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화장실 관리도 잘 되어 있지 않아 엉망이죠. 반면 중국은 화장실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여 딱 볼일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것에만 집중해 놓은 거죠. 요새 한국 문화에 대해 칭송하고 한국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은 다 매스컴에 나와 있는 거짓 정보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불과 제가 작년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찍은 사진이죠. 그러니 한국의 가짜 소문에 속지 말고 제가 보여드리는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시고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말고도 좋은 나라는 많아요.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엔송처럼 우수한 작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중국은 대륙의 기상이 담겨있는 우수한 디자인으로 도시 곳곳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습니다. 한번 여행을 오시면 아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줄 아실 텐데 아쉽네요. 타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막 늘어놓는데 저는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어 타오의 말을 탁 끊었습니다. 그러곤 아까 마엔송 작가의 작품까지만
과제로 인정하고 거짓 정보가 가득한 개인 과제는 다시 해오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타오는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교수님이 거짓 정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했습니다. 저는 논문을 쓰기 위해 6개월간 한국에 살았던 적이 있다고 얘기했죠. 순간 타오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그래도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않냐며 교수님도 인정할 건 인정하라고 얘기했죠. 학생과 이렇게 논쟁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타오의 잘못된 정보를 학생들이 그대로 인식하게 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타오의 말에 반박했죠. 첫째로 한국의 아파트는 비교적 비슷한 모양으로 좁은 땅 위에 지어진 것이 맞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타오는 그거 보라며 다들 한국의 거짓 자료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 한국 자체가 닭장 같은 나라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나 저는 바로 말을 이어 땅이 좁은 한국에서는 그나마 아파트가 최대한 효율적인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좁은 면적에 효율적으로 아파트 형태의 건물을 지어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타오 학생은 한국의 모든 집안은 구조가 똑같아 개성이 하나도 없다고 했지만 한국은 집집마다 각자 집안을 본인의 취향대로 꾸미고 산다고 설명했죠. 화분을 들여 베란다를 꽃밭처럼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카페처럼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런 좁은 아파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카페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소로 카페를 활용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카페는 저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도시 곳곳에 숨어 있으며 한국 젊은이들은 도장 깨기 하듯 카페들을 찾아다니며 공간과 개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미적인 만족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의 감성이 인기를 끌어 할리우드에서도 한국 카페가 열풍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타오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제 말에 조금도 반박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휴게소 얘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식이라 제가 차마 뭐라 언급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선 휴게소는 물론이고 곳곳에 졸음쉼터까지 설치해 운전자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휴게소는 타오 학생이 아주 오래전에 갔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한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죠. 게다가 한국은 휴게소 음식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휴게소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휴게소마다 유명한 메뉴가 있어 그 메뉴를 먹기 위해 휴게소를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이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은 그런 게 다 있냐며 신기하다고 자기들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웅성웅성거렸습니다. 타오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자 당황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저는 중국 휴게소에 대해서도 제가 더 말할까요? 라고 타오에게 묻자 타오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사실 중국 휴게소가 엉망이라는 건 본인이 더 잘 알 테니까요.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했을 때 한 학생이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휴게소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싶다고 말하자마자 다른 학생들도 너도 나도 알고 싶다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여기서 직접 중국에 다녀온 학생이 한번 의견을 말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야 좀 객관적이지 않겠냐고 얘기했습니다. 타오의 얼굴이 잔뜩 구겨졌어요. 그러자 미엘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중국은 그게 휴게소인가 싶을 정도로 의문스러운 장소였다고 얘기했어요. 중국 화장실은 그야말로 끔찍한 장소였고 칸막이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했죠. 심지어는 화장실 밖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비위생적이었으며 사람들이 질서라고는 지키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미엘 학생의 말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저런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모두 기겁하고 말았죠. 타오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저건 다 거짓말이라며 교수님이랑 저 학생이랑 짜고 치는 것 같다고 자긴 화가 나서 더 이상 이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나가겠다고 하면서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두들 타오의 행동에 황당해했죠. 저는 학생들을 다시 집중시키며 저렇게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학생은 어쩔 수 없다며 나중에 되어서야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겠죠? 라고 얘기하며 다시 수업 진행을 위해 또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미엘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곤 이번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삼성의 가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그 학생의 말처럼 삼성 가전을 인상 깊게 봤는데 통찰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보통 유럽 시장은 빌트인 시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유럽이 전 세계 시장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점유율이 높아요. 게다가 유럽에서는 주로 빌트인 방식으로 실내를 꾸밀 때 가전이 돌출되지 않도록 딱 맞게 설치하는데 빌트인은 한번 설치하면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않아야 하고 주방 가구와 크기나 마감이 딱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시장에서 삼성이 자리 잡았다는 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미엘은 보통 빌트인 가전은 전통적인 헤리티지 브랜드들이 강세를 보이기 마련인데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브랜드인지도 1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유명 브랜드와의 협업은 물론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현지 시장을 사로잡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엘은 자기가 생각하는 한국의 우수한 도시 디자인 요소는 버스 정류장의 벤치라고 얘기했어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편리함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한국 버스 정류장의 벤치는 겨울에 따뜻한 온열 시스템이 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건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시스템으로 엄청난 혁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곤 다른 나라의 도시기획자나 디자이너들이 한국처럼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하여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저는 미엘 학생의 과제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며 특히 삼성이 가전시장을 파고들었던 전략을 학생들이 꼼꼼하게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영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디자인과 유럽 시장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가능하다고 말이죠. 사실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준인데 삼성에서 전략을 굉장히 잘 짰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음에 한번 수업 시간에 따로 다룰 테니 그 전에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의 과제를 살펴보기로 했죠. 그러자 휘트니가 벌떡 손을 들어 자신도 한국 얘기라 바로 덧붙여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휘트니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시내 전역에서 진행되는 푸오리 살론 내에 가장 웨이팅이 길었던 한국 페인트사의 H 원더랜드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얘기했어요. 한국 방송인과 스페인 비주얼 아티스트의 합작에 한국 페인트사가 함께 전시장을 꾸몄다고 했죠. 그 전시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꼭 봐야 할 전시로 손꼽히기도 했고 무려 3시간이나 기다려서 전시를 보고 온 사람들도 있었죠. 휘트니는 직접 자신이 다녀왔는데 화려한 색채가 장관이었다며 팝한 컬러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전시였고 현지에서도 글로벌 디자인 축제에 걸맞은 전시라는 호평을 받으며 관람객의 인증샷이 쏟아졌다고 얘기했어요. 휘트니가 한국의 디자인 중 가장 인상 깊은 것으로 꼽은 것은 한글이었어요. 글자 자체의 조형미가 매우 우수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 같다고 말했죠. 게다가 더욱 놀라운 점은 따로 있다고 했어요. 캘리그라피를 활용하여 글자 디자인을 했을 때 한글이 가장 그 멋이 잘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와 더불어 조형적으로 우수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캘리그라피를 했을 때 어느 곳에도 잘 녹아든다고 말했죠. 한글의 우수성은 알고 있었지만 조형적인 요소까지 캐치한 학생들의 통찰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휘트니와 미엘의 발표를 듣고 한국의 우수한 점에 대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의실 뒷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러곤 타오가 다시 들어왔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리곤 중국의 위대한 점을 말씀드리면 되냐고 하며 강의실 앞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통 복식을 소개한다며 한복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한국 의복에 대해 잘 모를진 몰라도 저건 분명 한국의 한복이었어요. 타오는 뻔뻔스럽게 이 복식은 중국의 고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의상으로 한푸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푸는 중국의 기후와 풍토, 생활 양식에 맞게 정착된 고유의 중국 민속 의상으로 선의 흐름과 색상의 조화가 아름답지 않냐며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타오의 말을 들으며 사진 속 한복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즉시 타오의 발언을 멈추었죠. 그건 중국 복식이 아니라 한국의 한복인데 왜 한복을 자기 역사라고 우기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은 타오가 거짓말을 한 건가 싶어 경악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자 타오는 교수님 진짜 답답해 죽겠다며 한국이 옛날 중국의 영토였고
한국을 중국이 지배했었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 모르시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타오의 말에 반박하기 어려웠어요. 그제서야 총장님께서 얘기하신 중국 학생들이 조금만 한국 칭찬을 해도 교수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다는 말씀이 생각났죠. 분명 타오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학생은 평소 무척 조용한 메리라는 학생이었습니다. 발표를 할 때도 늘 조용조용 얘기하고 나서는 일이 없어서 꼭 해야 하는 과제 발표 외에는 평소에 목소리도 듣기 힘든 학생이죠. 그런데 메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며 제가 타오의 말에 좀 반박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얘기했죠. 메리의 이런 태도는 처음 보는 모습이어서 모두들 당황했죠. 메리는 방금 한국이 중국 영토였다는 말을 하던데 도대체 그 시기가 언제냐며 정확히 한번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타오는 한국에서 청나라 군대에 꼼짝 못하고 져서 항복하고 그 결과로 왕자가 인질로도 잡혀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꽤나 그럴듯한 타오의 설명에 저 말이 진짜인가 싶을 정도였죠. 그러자 메리가 그 사건은 1637년 삼전도의 굴욕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영토를 주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버티다 결국 굴욕적으로 항복을 하고 군신관계를 맺자고 했지 절대로 속국이 되거나 지배를 받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메리가 정확한 연도까지 얘기하며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하자 타오도 주춤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메리는 그런 항복으로 속국이 되는 거면 중국 니네는 이미 한국 속국이라며 한국에 얼마나 많이 항복했는지 알기나 하냐고 얘기했습니다. 남한산성 사건 훨씬 이전에 몇 번이나 항복을 했는데 그거 다 따지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고 아마 너는 한국 영토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고는 계속 중국이 한국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고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 말고도 중국의 동북공정을 두 눈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중국의 우호적인 국가가 별로 없고 심지어 지금 겨우겨우 묶어두고 있는 아래 소수민족들까지 전부 독립하게 되면 아무도 중국 옆에 남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러니 지금 한국을 계속 적대시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잘 보여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은 굳이 중국을 받아줄 필요가 없을 거라 잘 봐줄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덧붙였죠. 타오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모두 해박한 메리의 지식에 박수를 쳤습니다. 아니 여긴 미대 디자인 수업 중인데 어떻게 저렇게 역사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감탄스러웠죠. 나중에 메리를 따로 불러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고 메리는 아버지가 역사학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지겹게 역사 공부를 많이 했는데 다른 나라는 다 제쳐두고 한국사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죠. 동방의 그 작은 나라가 어쩜 그렇게 주변 일본이나 중국에 굴하지 않고 그렇게 찬란한 역사를 이어온 게 놀라워서 한국사를 좋아했대요. 어쨌든 저는 메리 덕분에 학생들 앞에서 타오에게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었고 따로 메리에게 고맙다고 얘기했죠. 학생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 무조건 누군가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의심하고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잘못하면 타오처럼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저는 그날 이후로 메리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해 저도 한국의 역사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아시아의 도자기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미술사를 공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직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학생들을 선동하는 타오 같은 학생들이 있다니 최악이네요. 그렇지만 위대한 우리 한국 역사를 사랑한 메리 덕분에 다른 학생들도 제대로 된 역사를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통쾌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필름이었습니다.